미국은 한국을 롤모델로 생각하기에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가장 먼저 걸러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권을 든 순간 별도 조사실로 끌려가는 이들. 한국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경험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입국 금지 1순위가 된 나라. 이 나라, 더는 받아줄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내린 냉혹한 결론. 한 나라의 정부 실패가 어떻게 국제적 고립을 만들어내는지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일리아예요.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강의가 있다고 해서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강의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 나라 미국과 한국이 입국 막았다라니 대체 어떤 나라 이야기일까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이런 현실적인 국제정치 이야기에 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절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셨을 때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공항에서 가장 먼저 걸러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수님의 첫 질문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미국인인 제가 모르는 미국 공항 이야기라니 정말 의외였거든요. 저는 지난 여름 휴가 때도 공항을 이용했었는데 특별히 걸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못 느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시더니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는 크게 한 단어를 적으셨어요. 태국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태국인이요? 저는 태국하면 맛있는 음식이랑 아름다운 관광지만 생각했었거든요. 맞습니다. 태국인들이에요. 예전엔 관광객으로, 유학생으로, 노동자로 쉽게 드나들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공항에서 태국 여권을 제시하는 순간 추가 조사실로 곧장 끌려갑니다. 교수님, 정말요? 저는 지난번에 LAX 공항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일리아, 당신이 못 본 건 당연해요. 이런 일들은 일반 승객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진행되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한국에서 이미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거든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한 태국인들이 범죄에 연루되고 사회 시스템을 잠식하면서 국가 예산이 줄줄 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미국에도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한국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니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왜 지금 유독 태국인들이 주목을 받는 걸까요? 혹시 테러 같은 보안 문제 때문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바로 태국 안에서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고 1년이 지나자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부품과 관련된 각종 부품들이 사라지자 다른 공장들이 가동하기 힘들어졌죠. 심지어 미국 기업들까지 태국에 있던 공장을 하나둘 철수시키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손을 들었어요. 미국 기업들도요? 어떤 기업들인가요? 애플의 부품 공급업체들, 나이키 제조 공장들, 포드 자동차 부품 공장들, 정말 많은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고 있어요. 그 공장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심지어 멕시코로 흘러갑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하고 태국의 매력이 사라진 거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태국에 투자를 한 이유는 한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교수님께서 칠판 옆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근 태국 내 해외 투자 규모가 거의 절벽처럼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값싼 노동력만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기업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어요.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과정이 바로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수십만 개의 태국 일자리가 동시에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태국 청년들이 졸업장을 손에 쥐고도 취업할 데가 없어지자 이제는 눈을 해외로 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해외가 바로 미국과 한국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출입국 관리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말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왜 태국인을 의심하기 시작했는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공항에서 태국인을 보면 혹시 불법 노동자가 아닌가 부터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이 이미 겪은 악몽을 미국이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거죠. 한국의 악몽이라니 대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태국이라는 나라가 왜 스스로 문을 닫아야 했고 왜 세계가 동시에 그들을 막아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강의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정말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어요. 태국이 스스로 문을 닫아야 했다는 것도 세계가 동시에 막아섰다는 것도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한국이 실제로 겪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미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싸고 성실한 노동력이라는 환상을 가졌죠.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한국 기업들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불법 체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문제는 사회 전반으로 퍼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스크린에 한국 지도를 띄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지방 소도시 공장들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상도, 전라도의 작은 제조업 공장들에서 태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계속 머물면서 불법 체류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엔 농촌 비닐하우스로 확산됐습니다. 한국의 농업 현장에서도 태국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어요. 딸기 농장, 토마토 농장, 버섯 재배 농장들 말이죠. 농업 분야는 특히 감시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숨어들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심지어 도심 서비스업까지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잠식해갔습니다.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의 레스토랑, 편의점, 심지어 배달업까지도요.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자국민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임금은 낮아지고 사회적 갈등은 깊어진 겁니다. 한국 청년들이 아예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니까 고용주들은 당연히 그쪽을 선호하게 됐죠. 이게 바로 불공정 경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시며 책상을 탁 하고 두드리셨어요. 범죄율이 상승하고 불법 의료 이용과 주거 문제로 국가 예산이 소모됐습니다. 절도, 사기, 폭행, 심지어 조직적인 불법 도박까지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했어요. 물론 모든 태국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전체적인 인식이 나빠진 거죠.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의료 서비스와 복지를 잠식하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하지만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결국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예요.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슬럼가를 형성하고 그곳의 치안과 위생을 관리하는 비용도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결국 내린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공항에서 태국인을 따로 분류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신규 비자 발급은 대폭 축소했어요. 지금도 한국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별도의 심사를 받습니다.
입국 목적, 체류 기간, 경제적 능력 등을 훨씬 까다롭게 확인하죠. 여러분, 한국이 그렇게 강경하게 움직였다는 건 위험 신호였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어요. 태국이 자국의 경제를 돌보지 못하면 결국 주변국과 선진국의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 실패가 국제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였죠. 교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의 경험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한국이 태국에 대해 취한 강경한 조치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싱가포르, 심지어 유럽의 일부 국가들까지도 태국인 입국에 대해 더욱 까다로운 조건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최신 통계를 스크린에 띄우셨어요. 지금 태국은 세계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업으로 먹고 살던 나라가 관광객조차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2023년과 2024년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가 40% 이상 감소했어요. 일본인 관광객도 30% 줄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 중동 국가들까지도 태국 노동자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해외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수님께서 정리하듯 말씀하셨어요. 태국 정부가 자국 경제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국민들이 해외로 불법 이주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실패했고 그 결과 지금은 세계가 태국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도 한국과 같은 대응을 하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에 미국 지도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화살은 미국으로 향합니다. 미국은 지금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근 5년간 미국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제조업, 서비스업, 심지어 IT 분야까지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에서 일자리를 잃은 수십만 명이 무비자 체류를 노리며 밀려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과 똑같은 길을 밟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태국인들은 관광비자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끝나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불법 체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이 약 5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2배, 3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들어오면 가족이나 지인 연결망으로 순식간에 수십 명이 들어온다. 처음에 한 명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고향에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기 일자리가 있다. 돈도 한국보다 더 많이 준다고 말이죠. 교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학생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렇게 1명, 2명씩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지역에 태국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언어 문제도 해결되고 정보도 공유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일들도 함께 하게 되죠. 그들이 불법 노동시장을 형성하면 자국민 청년은 기회조차 빼앗긴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레스토랑 주방, 건설 현장 보조, 청소업, 배달, 심지어 일부 사무직까지도 있어요. 특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도 일할 의향이 있으니까 고용주들은 당연히 그쪽을 선호하게 되죠. 이게 바로 불공정 경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그리고 이들이 국가 예산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이방인의 병원비와 체류비를 대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정말 단호했어요. 불법 체류자들도 사람이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겠죠. 하지만 보험이 없으니까 응급실을 이용해요. 응급실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결국 병원이 손해를 보고 그 손해는 보험료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서 결국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학생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거 이민자 혐오 아니야? 교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즉시 대답하셨어요. 혐오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태국 정부가 국민을 지킬 수 없으니 미국과 한국이 대신 문을 닫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선 냉정한 선택이 필요한 법이죠. 교수님께서 칠판에 크게 한 문장을 쓰셨어요. 국가는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이에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는 문제예요. 인도주의적으로는 태국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교수님께서 최신 뉴스 기사들을 스크린에 띄우셨어요. 미국 국토안보부, 태국인 입국 심사 강화, 태국 관광비자 발급 조건 까다로워져 같은 제목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한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비슷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최근에 공항에서 태국인들이 별도 심사를 받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정책의 결과예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예방이에요. 한국이 겪은 문제를 우리는 미리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국가의 1차적 책임은 자국민 보호입니다. 태국 정부가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자국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한 조치예요. 이제 태국 정부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그들의 무능함이 어떻게 자국민들을 해외로 내몰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정부의 정책 실패가 어떻게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졌는지 보시면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크게 정부의 실패라고 적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태국 정부가 왜 자국민을 지키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태국 정부의 무능함에서 시작됐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을 때 태국 정부는 이미 경고 신호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플 공급업체들이 베트남으로 이전을 검토한다는 소식, 나이키가 제조 라인을 인도네시아로 옮긴다는 발표, 포드가 태국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뉴스들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2021년부터 이미 조짐이 보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태국의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저하를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2022년에는 몇몇 주요 기업들이 공장 이전을 공식 발표했죠. 2023년과 2024년에는 대규모 철수가 본격화됐고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태국 정부는 이런 위기를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자국 경제의 취약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씁쓸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오히려 중국과의 협력 강화 같은 공허한 약속만 남발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해임된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베이징을 방문해서 1대1로 프로젝트 적극 참여를 선언했어요. 경제부 장관은 중국 투자 유치로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이라는 허황된 목표를 발표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비판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중국 기업들도 이미 태국보다 더 저렴한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눈을 돌리고 있었어요. 중국 자체도 제조업 기반을 동남아시아에서 멕시코와 인도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태국 정부는 이미 끝난 게임에 올인한 셈이었죠. 교수님께서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태국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37만 개였어요. 2024년에는 더 심각해져서 54만 개가 증발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청년층은 해외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숫자로 보니까 더욱 실감이 났어요. 9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2년 만에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수십만 명의 태국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해줬을까요?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을까요? 새로운 산업을 육성했을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고문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태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해외로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보호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바로 그 원리를 적용한 거죠. 국제사회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당신 나라 정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그 책임을 져야 하냐는 논리예요.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찔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 정부의 무능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내의 사회 구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국의 복지 예산은 이미 적자 상태입니다. 국민들을 제대로 돌볼 능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스크린에 태국의 국가 예산 현황이 나타났어요. 2024년 기준으로 태국의 사회복지 예산은 GDP의 1.2%에 불과해요. 한국이 3.1%, 미국이 2.8%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되죠. 의료보험 적용률도 70%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실업급여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국민들을 지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국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이주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시며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해외로 밀려난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면 그 나라 복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국에서는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해외에서는 무료 의료 서비스와 각종 사회 안전망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미 당했고 이제 미국이 그 대가를 피하려 하는 거죠. 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다른 나라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교수님께서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태국에서는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불법 체류하게 되면 응급실을 통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태국 정부가 제공하지 못한 복지를 다른 나라에서 대신 제공받는 셈이죠. 정말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태국에서는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죠. 이것도 결국 다른 나라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결국 태국 정부는 이중으로 실패한 겁니다. 첫째, 경제 위기를 예방하지 못해서 대량 실업을 발생시켰어요. 둘째, 자국민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해서 그들을 해외로 내몰았죠. 교수님께서 칠판에 적힌 정부의 실패를 다시 가리키시며 강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 의무를 방기한 결과예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태국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당연한 대응인 거죠. 이제 이런 정부 실패의 결과로 나타난 구체적인 사건들과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될 거예요.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지금까지는 큰 그림을 그려드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긴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네요. 교수님께서 스크린에 첫 번째 뉴스 기사 제목을 띄우셨어요. 불법 도박장 운영, 태국인 조직 검거.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죠. 불법 체류 태국인 무리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어졌어요. 이들은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500만 원을 넘나들었고 한 달 수익만 1억 원이 넘었어요. 정말 놀라운 규모였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큰 범죄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단순히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범죄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도박장 운영진은 태국인이었지만 고객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어요. 그들이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인프라를 구축한 거죠. 또 다른 사건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임금 갈취와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 그룹이 같은 태국인 신규 입국자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었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불법 개조된 지하방이나 고립된 농촌 비닐하우스였습니다. 한 곳에 10명씩 몰려서 살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전기 사용, 상하수도 무단 연결 등 온갖 불법 행위가 동반됐죠. 이런 환경에서 범죄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분쟁이 생기면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거든요. 또한 불법적인 생활 자체가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통계를 공개하셨어요. 한국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태국인 관련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78건이었던 것이 343건으로 급증한 거예요. 불법 체류자 증가와 범죄율 증가가 정확히 비례관계를 보인 겁니다. 숫자로 보니까 더욱 심각함이 느껴졌어요. 미국도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태국인 입국을 원천 차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벌어질지 이미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보스턴이나 시카고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번질 겁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에 불법 도박장이 생기고 시카고 외곽에 불법 체류자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역 치안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상상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도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교수님께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시각입니다.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보면 한국이 무언가를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 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이뤄낸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대응 정책, 디지털 정부 시스템, 교육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태국인 입국 제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정말 그럴듯한 논리였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후 반년 만에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어요.
싱가포르는 더 빨라서 3개월 만에 태국인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했죠. 심지어 독일,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입장을 바꿨어요.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예요. 한국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면 그것에는 충분한 근거와 데이터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거죠. 따라서 한국이 태국인들에게 강경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경험에 바탕한 합리적 판단이었던 거예요. 교수님께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한국의 대책 시행 후 1년 만에 태국인 관련 범죄가 60% 감소했어요. 불법 체류자 수도 30% 줄어들었고요. 이런 결과를 본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 옳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도 이미 몇 가지 징조들을 포착하고 있어요. LA와 뉴욕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사한 범죄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마이애미에서는 태국인 무리가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고 시애틀에서는 태국인 그룹이 불법 노동자 알선 사업을 하다가 검거됐어요.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죠? 왜 미국이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태국인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는지 말이에요. 이건 예방 차원의 현명한 조치였던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태국이 몰락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 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펴본 모든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태국 정부가 스스로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해외에 의존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교수님께서 칠판에 적혀있던 모든 키워드들을 가리키시며 설명하셨어요. 첫 시간에 우리가 본 공항에서의 차단, 두 번째 시간에 한국이 겪은 실제 피해, 세 번째 시간에 미국의 우려, 네 번째 시간에 태국 정부 무능, 다섯 번째 시간에 충격적인 사실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개별적인 사건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미국과 한국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 더는 받아줄 수 없다. 그 한마디가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거든요. 이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철저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내릴 수 있는 당연한 결론이었죠. 교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과 미국이 태국을 막아선 것은 태국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태국 정부의 무책임함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태국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왜 공항에서 태국 여권을 보면 별도 조사를 하는지, 왜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는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던 거죠.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둘러보시더니 더 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태국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부가 무능하고 국민을 방치하는 나라들 말이죠.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태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만약 이들 국가의 정부도 태국처럼 대응에 실패한다면
국제사회의 반응은 뻔할 거예요. 교수님의 예측이 정말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이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은 미얀마인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호주는 라오스 노동자 비자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태국 사례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강의가 끝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학생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강렬한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건 단순히 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셨어요. 국가가 국민을 버리면 국제사회도 그 나라를 버린다는 교훈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말 명확한 교훈이었어요. 태국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어떨까요?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면 국민들이 해외로 불법 이주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고 공허한 약속만 남발했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교수님께서 칠판의 모든 내용을 가리키시며 최종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태국은 그 쓰라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관광업은 몰락했고 국민들은 해외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가 운영의 실패가 가져오는 결과예요. 한 나라의 정부가 무능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결국에는 국제사회에서도 외면받게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입니다. 오늘 태국의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마세요.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기본적인 의무인지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시계를 보시더니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강의가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모든 학생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강의실에 들어올 때와 지금의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단순히 태국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제관계와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친구들과 강의실을 나서면서도 계속 이 이야기에 대해 토론했어요. 정말 충격적이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하루였거든요. 앞으로 뉴스를 볼 때도 다른 나라의 정책을 볼 때도 오늘 배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의 사례를 통해 태국의 입국을 강화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한 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정책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을 배운 나라가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기술을 팔아 넘기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기술 약탈은 한국가가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그림자에는 이런 추악한 짓을 벌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사입니다. 보스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흥미로운 수업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윌슨 교수님은 항상 그렇듯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흥미로운 주제로 우리의 주의를 끌었어요.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현실 사례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분, 오늘은 국가 간 기술 경쟁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세기의 패권 경쟁은 더 이상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새로운 무기가 되었죠. 역사적으로 국가 간 기술 약탈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기술이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유출된 사례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크린에는 18세기 말 영국의 방직기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 슬레이터라는 영국인이 당시 엄격히 금지되었던 방직기 설계도를 머릿속에 암기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최초의 방직 공장을 세웠죠. 이것이 미국 산업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현대적인 사례로는 냉전 시대 소련의 미국 기술 스파이 활동이 있어요. 소련은 체계적으로 미국의 군사 및 우주 기술을 빼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2009년 중국 해커들이 미국 F-35 전투기 설계 데이터를 유출한 사건 혹은 최근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 등이 대표적이죠. 특히 한국의 사례를 보면 2018년 중국 기업들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자들을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해 기술을 빼내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국가 핵심 기술 유출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했죠. 이러한 기술 유출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수십 년 연구 개발 성과가 단시간에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현상은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와 다른 방식으로 기술력 약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을 언급하며 태국의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2024년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결정이었을까요? 패통탄 총리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태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었죠. 그는 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총리의 기자회견 영상이 나왔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태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죠. 둘째, 중국의 기술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면 태국도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며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 기술 협력이 그렇게 단순한 것일까? 하고요. 셋째, 한국 기업들의 투자 감소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자 이 공백을 중국이 채울 것이라고 발표했죠. 교수님은 갑자기 화면을 멈추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중국의 경제적 압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로사의 의견이 매우 날카롭네요. 실제로 태국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중국의 압력과 경제적 이익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기업들이 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태국 총리실 내부 회의에서 중국이 기술 협력 명목으로 태국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패통탄 총리는 이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패통탄 총리는 태국은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 될 것이라며 친중 정책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계약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공장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현대자동차의 대형 생산 라인, 삼성전자의 첨단 설비들이 보였죠.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은 20년 이상 현지 공장을 운영하며 기술 이전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몇몇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이 태국에 남아있게 되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짚어 나가셨어요. 첫째, 자동차 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술입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태국에 진출하면서 관련 기술들이 현지화되었죠. 둘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 기술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태국의 생산 시설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셋째, 첨단 가전제품 및 AI 스마트 공장 시스템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태국 내에서 운영한 생산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런데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태국의 친중 정책과 점점 고조되는 반한 감정,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자국민의 안전으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술에 의존하던 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중국 기업들이 태국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중국 기업들의 전략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자본을 투자할 테니 기술 개발을 함께 하자라는 논리였죠. 표면적으로는 상생의 파트너십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태국 정부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태국 기업과의 협력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일부 태국 공장 관계자들이 중국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기술 정보를 알고 있다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는 중국 기업들이 이미 한국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실감했어요. 한 국가의 기술이 다른 국가로 유출되는 과정이 단순히 기업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제 정치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었죠. 로사, 당신이 태국 정부의 경제 고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할 건가요? 교수님이 갑자기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단기적 경제 이익보다 장기적 기술 독립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투자는 받되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자체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매우 균형 잡힌 관점입니다.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스크린에는 중국 기업의 전략적 기술 확보라는 제목이 보였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태국 내 한국 기술에 접근하려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결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태국 내 한국 기술을 확보하려 했죠. 교수님은 손가락을 들어 첫 번째 요점을 강조하셨어요. 첫째,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한 접근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국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를 제안하며 한국 기업이 남긴 기술을 함께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중국과 태국 기업 간의 MOU 체결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런 계약들은 표면적으로는 상호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계약 세부 조항을 보면 기술 이전에 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중국 측이 거의 모든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저는 이런 계약의 법적 측면이 궁금했어요. 교수님, 이런 계약이 국제법상 문제는 없나요? 국제법상으로는 그레이 영역에 있습니다. 기술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원래 기술은 한국 기업의 것이었지만 태국에서 현지화된 기술은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셨어요. 둘째, 현지 엔지니어 채용 증가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태국 엔지니어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하기 시작했죠. 스크린에는 한 차트가 나타났어요. 중국 기업들이 제시한 연봉이 기존 태국 내 평균 연봉보다 3배 이상 높다는 통계였어요. 이 엔지니어들은 한국 기업에서 5년에서 10년 이상 일하며 핵심 기술과 프로세스를 익힌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중국 기업들은 공식적인 문서에 없는 암묵직까지 확보하려 했죠.
교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기술적으로는 비밀 유지 계약 NDA를 위반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적 대응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과 경험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셋째, 데이터 접근 시도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국 정부와 협력하여 한국 기업들이 남긴 연구, 데이터 및 설계도를 분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의 한 대형 전자기업은 태국 정부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산업 데이터 접근 권한이라는 작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조항을 통해 그들은 태국 내 모든 제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국가 간 기술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 놀라웠죠. 그러나 태국 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태국을 기술 수집 기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것은 지난달 한 태국 정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 데이터를 특별히 요청하고 있다고 폭로한 사건입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교실 내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국제 정치의 어두운 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중국 기업들의 접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국 내 대학과 연구소에도 접근하여 기술 협력 명목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근 태국의 주요 공과대학에 대한 중국의 연구 기금이 500% 증가했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 교수님께 질문했어요. 미국이나 한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미국은 이미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기술 확보 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자국 기술의 우회적 유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내부의 저항 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내에서도 중국의 접근을 경계하는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학계, 일부 산업계 인사들,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이었죠. 교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하나씩 설명하셨어요. 첫째, 태국 기업의 독립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면 태국이 기술 종속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우리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면 태국의 미래 세대는 선택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기술 유출은 곧 산업 경쟁력 상실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태국이 단순 조립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였죠. 교수님은 한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기술을 넘긴 후의 산업 구조 변화를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했죠. 저는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한국도 과거에 비슷한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나요? 1990년대 한국도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위험에 직면했지만 핵심 기술은 보호하면서 생산기지만 이전하는 전략을 택했죠. 지금 태국의 상황은 그보다 더 위험합니다. 셋째, 한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 악화 우려였습니다. 태국이 한국과 일본이 남긴 기술을 중국에 넘기면 향후 서방 국가들의 투자가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경고였죠. 교수님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성명서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태국 정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무역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중 성향의 태국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 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이러한 우려를 서방의 압력이라 치부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사례를 공유하셨어요. 태국의 한 대기업 임원이 중국과의 기술 협력이 위험하다며 내부 고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사의 배터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증거를 언론에 제보했죠.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그는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교실 내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어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더 흥미로운 것은 태국 내 일부 엔지니어들이 중국 기업의 접근 방식에 불만을 품고 해외로 이주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이주하는 엔지니어들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국제무역규범과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통한 압력이 가능하지만 결국은 태국 내부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침묵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태국 대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친중 정책과 자체 생존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주요 대기업 로고들이 나타났어요. 자동차 부품 제조사, 전자기기 회사, 에너지 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이 보였죠. 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투자를 받으면 성장 기회를 얻는다는 유혹이 있었죠. 교수님은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중국과 협력한 일부 동남아 기업들의 단기적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반면 기술을 넘겨주면 장기적으로 태국 산업은 독립성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이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여러 사례를 통해 검증된 패턴입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했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태국 기업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교수님은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하셨어요. 첫째,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기술 협력을 추진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정부와 가까운 대기업들이었죠. 둘째, 표면적으로는 협력하는 척하면서 핵심 기술은 공유하지 않는 전략을 택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험을 관리하면서 중국 투자의 이점을 누리려 했죠. 셋째, 가장 흥미로운 그룹인데 일부 태국 기업들은 미국, 유럽, 일본과의 협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그런데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러나 태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특히 서방 국가와의 협력 시도를 견제했죠. 교수님은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 8월 태국 자동차 부품 회사인 타이 오토 컴포넌츠가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태국 정부는 갑자기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여러 행정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압력이었죠. 교실 내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학생들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에 놀란 듯했죠. 더 놀라운 것은 일부 태국 기업들이 정부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나 베트남으로 연구시설을 옮기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전자부품 제조사 디지털 타이는 핵심 R&D 센터를 싱가포르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이주는 태국 경제에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급 기술 인력들이 국가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태국이 직면한 두 가지 가능한 미래죠. 하나는 중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기술 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필기를 하면서 이 사례 연구가 얼마나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지 생각했어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국가 간 패권 경쟁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았죠. 이제 우리 수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태국이 직면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갈림길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두 개의 다른 길이 있었죠. 이제 태국 경제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 선택의 결과를 분석해 주셨어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투자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태국의 독자적인 기술 발전이 어려워지고 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적 종속은 결국 경제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교수님은 몇몇 역사적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미국 기업에 종속되었던 사례, 아프리카 국가들이 구식민지 국가들에 종속되었던 사례 등이 있었죠. 두 번째 길은 중국의 기술 접근을 막고 독자적인 산업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 방향의 장단점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 경우 태국은 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과 정부의 반대가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친중 성향을 고려할 때 이 길은 상당한 정치적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죠. 태국 내 일부 경제학자들은 매우 뚜렷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술을 넘기면 태국은 결국 제조기지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죠. 교수님은 화면에 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5년 내에 태국의 핵심 기술 산업 대부분이 중국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더 우려스러운 전망은 서방과의 협력까지 단절되면 태국 산업 경쟁력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의 투자와 기술 협력이 중단된다면 태국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현재 상황에서 태국이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상적으로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죠. 중국과의 협력을 완전히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하며 자체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례 연구는 단순한 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기술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강대국에 의존하면서도 어떻게 자국의 주권과 장기적 이익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제 노트북을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제 논문의 완벽한 사례가 될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에서 기술의 역할과 국가 간 경쟁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다음 주 수업에서는 어떤 사례를 다룰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국제정치경제학 수업은 항상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태국의 사례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국제관계에서는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술 주권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기술력을 태국을 이용해 약탈해가려는 중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게 기술 이전까지 하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는데 태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러한 위기까지 온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